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 선배마을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리를 통해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고 이곳에 당시의 가치였던 양반을 상징하기 위해 무과 급제를 연이어 배출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무반 양반 마을 원고리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문반과 무반의 양반 체제에서 임진전쟁을 계기로 무과에 대한 경시 현상이 대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가 확립되면서 학문과 문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박세림은 아들과 손자에게 무예보다는 학문, 즉 성리학적 교양과 성취를 강조하면서 원고리의 상징을 변화하기 위한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전쟁 뒤 박의장도 아들에 대한 학문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스승 김원기의 아들로 퇴계학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득연에게 장자 박유의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는 편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박의장이 제자에게 아들의 교육을 당부하며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 내용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 고을에서 벼슬 하시면서 아직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세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힘껏 말씀하시는 분부를 받들고 보니 제가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지방에서 벼슬살이하는 아들 박유의 학문 자세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던 박의장의 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김득연에게 유교 경전 4세에 대한 집중 강독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직접적 내용은 아들의 선생님은 좀 더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양반, 특히 무반가로서 정체성과 원고리의 상징을 학자풍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자녀에 대한 훈도뿐만 아니라 혈연과 학연을 통한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박세림과 박의장은 퇴계 이황 가문과 중첩 혼인을 했습니다. 박세림은 이황과 사돈이었던 남시준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그의 형 박세현은 이황의 형 이징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박의장의 처 영천 이신은 이징의 외손녀로 어린 시절 이황의 집에서 자란 인연이 있었습니다. 박의장은 손녀 사이로 이휘일과 이현일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무예가 아닌 문학에 정진하는 상징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정자가 대표적입니다. 박의장은 김원기에게 소학하고 금난수 신지제 등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아들들도 성리학 공부를 좋아한다는 호학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아들 박늑은 귀중한 전적을 수장한 금서원을 짓고 만권의 책을 갖추고 학문에 정진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퇴계 가문과 퇴계학파, 핵심 가문과의 혼인, 그리고 학인들 발판으로 원고리 무한박씨는 무반가이지만 양반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무반가로서 무한박씨는 퇴계학파의 인연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 실천을 통해 양반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실천을 통한 마을 개발 방향은 친족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돈목과 제사였습니다. 박영기의 처 영예신 씨는 임진전쟁 기간 전장의 남자들을 대신하여 영덕에서 가족들을 도살폈습니다. 집안의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같이 예법을 따랐으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친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온 고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영해에서 부인을 공경하고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전란으로 극단적인 혼란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 사이에 이해 충돌 없이 화합을 유도한 영예신 씨의 업적이 그녀의 사후 비문에 새겨졌습니다. 영예신 씨에 의해 효의 확산으로 가족들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돈목 가치의 발현은 원고리 무한박씨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전면적인 성리학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제사 관행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박유는 부친의 3년상을 치른 후 세상을 떠나기 전 성리학 체계에 맞는 제사 관행의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조상을 받드는 일에 힘을 기울여 먼저 가묘를 세우고 널리 예법에 밝은 사람에게 제사 의절을 물어서 법식을 만들었다. 기물과 여러 물건에도 정해진 수량이 있어 재력의 유무에 따라 가감이 없었다. 일찍이 해읍의 누추한 벽지는 자손들을 키울 고장이 아니라고 여기고 풍속에 어질고 아름다운 고장을 택하여 더불어 살고자 하였으나 미처 뜻을 이루지를 못하였다.
박유는 종가의 격식에 맞추어 가묘를 건립하고 성리학의 의절에 맞춘 제사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한 제기도 예법을 준수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1520년 전후한 시기 일량리를 떠나 원구리를 개척한 무한박씨 일족은 100여 년 동안 묵과를 통해 양반마을로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묵과보다는 문과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와 상징을 함양한 마을 개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혼을 통한 혈연과 학연을 통한 양반연대 그리고 돈목과 제사로 성리학 이념의 실현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정문에서 보듯이 17세기 초 박유는 원구리가 가지는 상징으로서 바닷가의 누추한 벽지라는 것에서 보듯이 변화한 학문과 성리학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적인 양반으로서 위상 확립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대안은 새로운 마을의 개척과 개발로 도곡리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1630년 전후한 시기에 원구리 무한박씨 중 일가는 성리학적 가치 개발을 위한 마을로서 도곡리를 개척했습니다. 무한박씨 일가는 도곡리에 조선의 국시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 성리학적 상징물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종가를 건립하여 종원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제사를 받들어 효를 실천하는 성리학적 상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연마하는 시설이자 상징으로서 서원, 제실, 그리고 정자와 같은 건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또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이념적 가치를 위해 마을 주민이 결속하는 각종 계를 조직했습니다. 이로써 조선 후기 성리학 가치를 담고 있는 시설과 조직 등이 넘치는 양반마을 도곡리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무반이 아닌 변화한 시대의 성리학을 연마하는 인물로서 문방 관료를 배출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도곡리의 개발을 위해서는 박씨의 구심점이자 상징인 종가를 건립하여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정통의 확립을 통한 제사와 사회활동, 즉 봉제사 접빈객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박유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 경주손실은 1620년 종가의 재산을 물려주며 종손 박문립에게 박의장과 박유가 남긴 새로운 마을 개척과 가치 개발의 효운을 강조했습니다. 유운은 박의장과 박유가 남긴 뜻을 계승한 결과였으며 선대의 경험적 의지를 계승한 박선과 박문립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박선은 조카 박문립과 더불어 박의장이 남긴 재산을 기반으로 원구리에서 3에서 4km 거리에 있는 도곡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1620년쯤 충혈당을 신축하고 이간 다음 1644년 박의장의 종가를 건립했습니다. 종가는 공신으로 이품의 고관을 역임한 박의장을 불천이로 모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가를 중심으로 봉제사와 접빈객의 의절을 정비했습니다. 종가를 중심으로 도곡리 무한박씨 일가의 성리학 가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와 가법을 정리했습니다. 도곡리 정착 직후 1658년 박선은 박문기를 비롯한 자녀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분재기, 박문기 남매 기급문기를 작성하여 종가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엄격한 제사 준행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황 선생 가문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우리 집은 예로부터 조상 제사를 이황 선생이 정한 법칙에 따라 지냈다. 그 뒤에는 서해 류성룡 선생이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용하기는 했지만 예전에 정한 내용은 대대로 준수하여 바꿀 수 없는 법도가 되었다. 박선은 이황 및 이황 가문과의 혈연적으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도곡리의 무한박씨는 종가를 중심으로 일가 모두가 모든 가래가 학문적 권위가 있는 이황의 예법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속의 변화에 따라 유성룡의 지침을 저축한 사실도 또한 태계학파의 연대를 드러낸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곡리 무한박씨는 가업과 제사를 포함한 가래가 성리학적 가치를 준수한다는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박의장 종가를 구심점으로 무한박씨는 충의 가치를 형상화했습니다. 도곡리 마을 개발의 방향, 즉 성리학적 정체성의 발현을 위해 충효열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박의장이 임진전쟁 중의 공로와 원정공신 노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응축한 시호, 무의는 충을 상징했습니다. 1783년 무한박씨는 영남 일대의 선비 125명을 연명하여 박의장에 대한 시호 청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박의장 종가의 박사주가 조정에 상응한 노력을 계기로 1784년 무의의 신호가 내렸습니다.
시호를 받을 당시 행사 기록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는 경상도 각지에 유력 가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영덕은 물론 안동, 영양, 진보, 평해, 울진 등 인근 지역과 경주, 안강, 영천 등 경상좌도 일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곡리 무한박씨가 무의공 종가를 중심으로 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개발에 다가섰음을 보여줍니다. 도곡리 마을에 종가를 건립하고 성리학적 가래와 충이라는 가치를 실현했음에도 무한박씨 일가는 학문과 문장을 함양한 선비, 문학지사의 배출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개발 방향은 문신 관료 배출과 학통의 결속이었습니다. 보시는 문서는 백패로 박호의 과거 합격증이고 우측의 인장은 도서의 날이 나던 장서인으로 학문을 좋아했던 그의 행적을 상징합니다. 박유는 류진과 장영광의 문인으로 배움과 실천이 드러나 관찰사의 증거로 동명교관에 제수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호는 진사에 급제하고 1613년 학행으로 전거되어 경릉 참봉을 시작으로 공조정랑을 역임했습니다. 박호는 이시명과 김웅조에게 수학하고 이휘일, 이현일과 강약하였으며 김방걸, 이의장, 김태중과 교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박정걸, 박재호 등 도곡리 무한박씨 일족 33인이 또한 유고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도곡리 무한박씨 일가는 이황에서 류성룡, 김성일, 이현일, 이재로 이어지는 태계학통을 개성하면서 장영광, 정고의 문인과 깊게 교류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도곡리 무한박씨가 무예를 중시한다는 선입견을 벗어나 학문을 좋아하고 성리학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의미로 남았습니다. 이 점을 보았을 때 도곡리는 학문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형의 성리학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서원과 사후 그리고 정자 등이 그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사후를 건립하고 서원으로 성격하는 성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665년 백동형 등 지병 선비들의 발현으로 박의장과 박홍장 형제를 향사하기 위한 정충사를 건립하고 구봉정사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 박의장에게 시효가 내려지는 사건을 계기로 구봉서원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사진은 현재 터만 남아있는 구봉서원 모습입니다. 선조의 시호를 받고 승격된 뒤에 그 규모와 격식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그렇지만 아직 서원의 노비가 없어 묘를 수호하고 봄과 가을로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자손된 도리로 근심스럽고 답답하여 문회를 하는 날에 문중 사람들과 상의하여 서원은 지역 선비의 교류 장소이자 무한박씨의 또 다른 구심점과 상징과도 같았기에 무한박씨 일족은 서원 운영을 위해 토지와 노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구봉서원은 도곡리와 다소 떨어진 원구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도곡리 무한박씨 일가의 관념적 마을 공간이었습니다. 도곡리 마을 경내에는 박선의 학행을 기념하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세상을 떠나자 1268년 도계 사호를 짓고 경내에 경은사를 두었다가 18세기 도계서원이 되었습니다. 도곡리에 정착한 무한박씨 일가는 마을을 중심으로 강학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정자를 건립했습니다. 일찍이 박선은 도곡리에 정착한 다음 이 일대의 자연과 역사를 노래하고 독서를 목적으로 1638년 영해 원구리에 이호당을 건립했습니다. 보시는 이호당을 고쳐지을 당시 의미를 기록한 내용에서 당시 사람들의 성리학에 입각한 사고를 그리고 이를 통한 도곡리 마을의 성리학적 개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도곡리 남쪽에 꽃을 심고 이호당이라 했다. 이는 꽃과 나무 10종에 대해 품평하고 나열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어 연을 심어 경념정이라 편액을 달았다. 이는 주자가 연꽃을 사랑한 뜻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호당은 이후 성리학 그 자체인 주희, 바로 주령계를 사모하는 뜻을 담아 경연적으로 명명하고 정자 앞에 연꽃을 심었습니다. 166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81년 중수를 통해 연정이라는 편액을 달기도 했습니다. 도곡리에는 박의장 종손 박문입이 건립한 정자도 유지되었습니다. 박문입은 1655년에 마을에 색한 초가집을 자족당이라 짓고 수확하다가 1671년에는 수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 정자는 조선 후기 지속 유지 및 보수하면서 도곡리 무한박씨 일족의 대외 교류와 학술 활동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도곡리에는 정과와 결합한 충의 가치와 가래, 그리고 과거를 통한 사원과 활동의 참여와 같은 무형의 개발과 더불어서 서원과 사후, 정자 같은 유형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마을의 조직이 수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한박씨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족계, 그리고 도곡리를 중심으로 교류를 위한 학계가 있습니다. 박호는 1663년 도곡리 무한박씨 일족으로 구성한 족계를 구성했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이 고을에 거주한 이래로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스스로 잘 계승하고 이어가지 못할까 걱정되어 규약을 만든다. 그러니 나중에 모임을 하면서 고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때때로 모여서 서로 신의를 다져서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로 삼기 바란다. 마을에 거주하는 박씨들을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족계를 지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신의를 다져 마을의 화목을 지속하길 기대했습니다. 족계는 지속 개성되었는데 1722년 즈음 작성한 계의 좌목에는 무한박씨를 중심으로 영암씨, 대흥백씨, 울진장씨 등 23명이 확인됩니다. 족계 참여 범위는 무한박씨의 내외 인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곡리 무한박씨 일가는 족계로 친족 내의 결속을 다지면서 선비마을로 개발한 마을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족계 연장에서 이른바 학계를 조직하여 호학의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도곡리를 중심으로 무한박씨를 비롯한 내외 일가 중심의 계를 확대하여 마을의 가치를 확산하는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학 활동을 명분으로 한 일종의 친목계인 경념전계를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계의 활동의 거점은 경념정으로 이후 1881년 중수하면서 연정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경념전계는 연정계와 혼용되었습니다. 박선에 의해 17세기 후반에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성 내용은 1884년 박희찬이 계를 중수한 이후부터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884년 무한박씨 33인을 시작으로 1891년에는 안동권씨, 대흥백씨, 영예신씨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900년 이후로는 영예 일대를 벗어나 예안, 상주, 문경, 고령, 경주, 의성 등 경상저도 일대를 포함하면서 이 일대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도곡리 무한박씨 일가는 족계와 경영계를 계승하여 학계, 동계를 1934년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마을의 결속을 유지했습니다.